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어젯밤에는 제가 아는 투자의 엄청난 절대 고수, 후배랑 이제 또 밤에 카톡을 좀 했었는데요. 웜의 신박 뜻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 채플미도 매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배는 정말 뭐 인성이나 그리고 실력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최고수인데 굉장히 착합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고, 그런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수익은 그동안에 내가지고요. 그런 후배인데 최근에 나온 우리 유튜브들 여러 사람들 얘기 다 듣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3% 방송을 처음에 몰랐을 때도 저보고 3%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보게 됐었는데, 야, 이렇게 투자의 고수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3%에 출연한 사람들 중에 박용옥 회장님 정도가 그 후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력가 정도가 아닐까 싶고, 나머지 우리 업계에 종사하는 저를 비롯해 가지고 보면 본인들 그 후배에 비하면 훨씬 실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듣는다고 하길래, 야, 정말 투자의 고수들은 이렇게 귀를 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웜의 신박의 자료 준비나 이 신문 준비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6가지 뉴스 중에 첫 번째 기사는 노벨 생리의학상의 스반테 페보 게놈 분석의 인류 진화 과정을 밝혔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기사들은 보면 처음에 이제 그냥 막 넘어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우리 그 S&P 500에서도 보면 섹터 중에서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나 되고요. 미국의 헬스케어는 정말 글로벌 이제 탑티어고, 항상 이런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내고 인류의 건강과 이런 병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로 만들어진 기술들에 의해서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항암제에 대한 부분도 보면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예. 과거에는 그 케미컬 베이스의 어떤 신약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려다가 언제부턴가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용해서 치료하려고 또 시도를 하고, 그리고 유전자 가위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또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우리가 항암제를 몸에 약을 투입을 했을 때 그 건강한 세포까지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항암제가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암세포만 이렇게 추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타겟을 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약물을 딜리버리 해주는 뭐 그런 기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 이제 mRNA 기술로 또 백신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과거에 이렇게 다 노벨 생리의학상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런 기사를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런 기술적 발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고고학의 유전학을 처음으로 접목을 해서 네안데르탈인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역대 7번째 노벨상 부자가 수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친께서도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부친이 생리 활성 호르몬 물질인 프로스타글라딘을 연구한 공로로 198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었다네요. 받은 순회 베리스트램이라는 분이 아버지신데 부자가 이렇게 받은 게 7번째라고 합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인류 진화의 역사를 밝힌 스웨덴 의학자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한 뒤에 바이러스 분석 및 백신 개발 등에 유전체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세계 의과학계에는 DNA 시대가 열렸다. 노벨위원회는 인류 진화의 역사에 유전학을 접목한 학자에게 상을 수여하면서 기초 및 융합 학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는 평가고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3일 독일 막스 프랑크 진화 인류 연구소의 스반테 페보 67세시네요. 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는데요. 페보는 유전자 시퀀싱 연구를 통해서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가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인간에 대한 고대 유전자 흐름은 면역체계가 감염에 반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1986년 스웨덴 웁살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페보는 스위스 취리대를 거쳐서 1990년 독일 민헨대 교수가 됐네요. 대학원생 때부터 국제학술지 등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그는 고고 유전학의 창시자로 꼽힌다고 합니다. 고대인의 무덤 등에 남은 뼈나 유물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고고학의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을 처음 접목한 학자다. NGS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얘기하는 거겠죠. 국내에는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고요. 1990년대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인류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다면 페보의 연구는 인류의 유전학적 진화 역사를 완성을 했다. 우리 코스닥에도 이 유전자 시퀀싱 해가지고, 이 유전자 시퀀싱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낯설고 어려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이 이렇게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유방암 걸리기 전에 본인의 유방을 절제 수술했다라는 기사가 한 15년 전쯤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에도 그 유전자 시퀀싱 이 분석 기계 미국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갑자기 그 회사가 일루미나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회사가 이런 기계를 가장 많이 만드는 탑 티어 회사인데 그 기계를 가져와서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구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구글이 벌써 10년 전부터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영국 이런 나라에서도 유전자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고요. 구글에서 그게 무슨 21인가 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인데 이제 예전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요 유전자 뭐 게놈 지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하나 하는데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저도 이제 순천향병원에 가서 그 유전자 분석을 해서 돈 30만 원 주고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30만 원 주고 내가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그런 거 이제 데이터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과거 지금 좀 읽어볼게요. 유전체 지도를 완성을 했는데 페보의 연구는 인류의 유전학적 진화 역사를 이제 완성을 했다는 거죠. 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된 것은 30만 년 전인데 네안데르탈린은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40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이들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었다. 페보는 고대인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호모사피엔스의 네안데르탈린의 피가 섞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네요. 페보의 발견을 통해서 고대 인류의 유전자 서열이 현생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규명이 됐고요. 대표적 유전자 중 하나가 티베트 등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EPAS1 유전자다. 높은 폐활량 유전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만성질환 유전자가 네안데르탈린을 통해서 호모사피엔스에 유입됐다는 후속 연구도 나왔다고 합니다. 2020년 카롤린스카 연구소와 함께 네안데르탈린 유전자가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페보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중증 질환 원인 유전자 중 하나인 3번 염색체 유전자 영역이 네안데르탈린에게서 유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자세하게는 알기 힘들지만 이런 연구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중국 연휴 특수 실종 당대회 앞두고 베이징 철통 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결국은 유럽, 미국 지금 다 마스크 벗고 그죠? 야외 활동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간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도에 보면 5월인가 지나가면서 중국에서는 우리 이미 코로나 이제 극복했다 하면서 청명절 이럴 때 보면 막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죠? 벌써부터 이렇게 다 풀었나 이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뒷북을 치는 철통 방역을 하고 올해 상해를 봉쇄하고 충칭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 시진핑의 3년임을 앞두고 천안문 사태와 같은 그런 시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16일입니다. 16일 날 이제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개막을 앞두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 대한 방역 통제를 강화하면서 국경절 연휴 특수가 자취를 감쌌다. 보통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휴일이 우리나라는 이제 설날 추석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설가 같은 게 이제 춘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왕창 쉬고 그 다음에 추석 중추지혜라고 하는 추석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 대신에 이제 10월달 이 국경절 이때 이제 왕창 쉬거든요. 바로 밑에 설명이 다 돼 있었네요. 10월 1일부터 일주일을 쉬는 이번 연휴는 춘제 설과 함께 중국 최대 황금 연휴로 꼽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과 소비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통상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들은 고향이나 유명 관광지로 장거리 여행을 많이 떠나지만 올해는 여행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고요.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경절 연휴 기간에 거주 도시를 벗어나는 여행을 최소화하라고 촉구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중국 철도 그룹에 따르면 연휴 첫날 중국 철도 이용객은 97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날 1600만 명,
작년에도 1600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 겨우 970만 명으로 60% 수준으로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도로교통 이용객도 33.5% 줄어든 3100만 명에 그쳤고요. 영화관의 국경절 특수도 실종된 모습인데 티켓팅 플랫폼이 마오이엔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지난 1일 중국 내 박스오피스 수익은 총 2억 6,250만 위안 약 530억을 기록했는데 이는 팬데믹 전 2019년도에는 8억 1,550만 위안이었는데요. 물론 코로나 발생 첫 해인 2020년 7억 4,480만 위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고요. 특히 당대회가 개최되는 베이징은 국경절 연휴 기간 방역 수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베이징시 방역당국은 주민들에게 베이징 밖으로 가급적 나가지 말고 부득이하게 나가는 주민들에게 현지 주민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국유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베이징을 벗어나지 말라는 통지를 하고요. 학부모들도 베이징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타 지역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소 7일간 등교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왕모 씨는 통상 국경절 연휴에는 상해나 광저우로 놀러 갔지만 올해는 베이징에 머물면서 가족들과 근교 공원 등을 돌아볼 계획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외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교통편도 크게 축소가 돼가지고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쉐청에서 상해 등 주요 도시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항공기표와 기차표는 대부분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5연임이 되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1993년도에 짱저민 주석이 3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그 전해 10월 당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새로운 취임을 이제 3월 달에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막 경기 부양책을 쓰거든요. 네. 그러면서 1993년 되게 좋았고 2003년도에도 보면 후진타오가 취임을 하면서 2003년도에도 차이나 스토리가 시작됐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이제 연임하시려고 시민주 주석이 무리수를 아주 많이 떴잖아요. 예, 그 아주 많이 둔 것만큼이나 내년에 경기 부양책을 좀 화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애플 제치고 웨어러블 지식 경쟁력 세계 1위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쓱 보다가 한 10년 전에는 5위에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와 글로벌 특허 분석 기업 렉시스넥시스는 웨어러블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 세계 분야를 최근 10년 내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3대 신기술로 선정을 하고요. 총 2회에 걸쳐서 분야별 지식재산 혁신 기업 순위를 공개를 한다. 이번 특허 랭킹 분석에는 렉시스넥시스 의 특허 분석 솔루션이 특허 자산 지수 PA가 활용을 됐는데요. PA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개수와 특허 인용 건수, 특허가 보호되는 시장 규모 등 특허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포함해서 산출한 특허 경쟁력 지수라고 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3대 신기술 분야에서 모두 글로벌 30위 내에 드는 혁신 지식기업으로 꼽혔고요. 이들 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보니까 순위 그 표가 나옵니다. 웨어러블 지식기업 톱 30에 보니까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애플, 그리고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 4등이 소니, 5등이 매직 리프, 6등이 알파벳, 7등 메타, 그 다음에 LG전자가 8등이네요. 그리고 9등 필립스, 10등이 매드트로닉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특허 분야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기업을 가치 평가를 할 때 보면 가치 평가에 있어서 유형 자산이 있고 무형 자산이 있잖아요. 그냥 공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자산이니까 땅이라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평가가 좀 쉬울 수가 있는데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무형 자산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기업들의 PBR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북 자체의 북의 그 회계장부에 표시되는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이 BP에서는 이 무형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권 이런 것도 다 무형 자산이고요.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무형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 그리고 그 상표에 대한 전 세계 브랜드 1위 뭐 이런 기업들 평가도 많이 하잖아요. 코카콜라. 그러면 코카콜라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가지는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데 회계장부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무형 자산의 가치 부분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이런 기업들을 볼 때 너무 비싸다. PBR로 보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IT 기업들은요. 특히나 이 특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헤지펀드는 글로벌하게 이 기업들의 특허만 분석해 가지고요. 그 IT 이런 뭐 팡 기업들이 막 올라갈 때라든지 그런 상황에 특히나 이제 금리가 낮아질 때 더더욱 그러겠죠. 그럴 때 이 특허 가치를 평가를 해서 주식을 사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그런 헤지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삼성전자의 방금 웨어러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 사진에 나왔듯이 갤럭시 워치 이런 상품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갤럭시 워치라든지 갤럭시 폴더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그 통신 장비, 디스플레이 그런데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특허 가치 그런 부분의 변화 제가 항상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업 가치의 변화를 누가 먼저 빨리 알아채느냐 그게 이제 주식 수익률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분야에서 지식재산 순위 1위를 차지했는데 대표적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를 보유한 애플을 제치고 이룬 쾌거다. 웨어러블 기술은 스마트워치와 인체 내 장착 센서 그리고 비디오 고글 그리고 가상현실 VR 같은 거 있잖아요. 장치 등 몸에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장치 기술을 통틀어 일컫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10년 전인 2012년 웨어러블 분야에서 5위권에 그쳤는데요. 알파벳과 소니,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애플까지 차례로 추격하면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웨어러블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허의 질적 수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렉시스넥시스 측은 삼성전자 웨어러블 특허 포트폴리오의 평균 질적 수준은 3.5로 전체 웨어러블 기술 특허 포트폴리오 질적 수준이 평균 2.1인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삼성이 2016년 인수한 하만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 역시 삼성의 기술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차량 운전에서 사용되는 증강현실, AR 기술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도로 사물 인식과 광학, 음성 인식 기술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2012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타 기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뒤에 수년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만큼 웨어러블 분야에서 일찌감치 두각을 드러낸 기업인데요. 신흥 강자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경쟁 대열에 합류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강한 특허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삼성전자의 1위를 빼앗겼지만 여전히 1위를 바짝 추격하는 2위로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웨어러블 기술 순위권에 든 주요 기업들이 타 기업들을 인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 것과 달리 애플의 경우 관련 기업 인수 과정 없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차별점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은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 중 18%가 웨어러블 기술과 관련된 특허일 정도로 관련 분야에 큰 투자를 하며 양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2014년 인수한 VR 전문기업 오큘러스 네, 이때 이 오큘러스를 제 기억으로는 2014년인데 2조 정도 돈을 주고 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오큘러스가 보유하고 있던 이 VR이라고 하면 이제 눈앞에 이렇게 쓰는 그 기계를 분야에서 이 오큘러스가 지금 1등이죠. 오큘러스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가 메타의 웨어러블 기술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의료장비 기업인 필립스와 덱스콤, 레드맥스 등 의료기기 업체들도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도 16위를 기록했네요. 역시 웨어러블 기술 혁신 기업의 이름을 올린 특징적인 세계 업체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VR, AR 제가 이제 미래 영화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헐리우드에서 보면 이제 뭐 인터스텔라뿐만 아니라 뭐 패신저스 이런 영화들 보면 미래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지에 대한 그 정말 놀라운 상상력 그리고 그 미래의 우주선이라든지 우리가 쓸 제품들에 대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디자인을 보면서도 와, 영화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 수많은 우리가 50년 뒤, 100년 뒤에 사는 세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그런 디자인들 보면 되게 놀라운데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웨어러블 이런 기계들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아바타 이런 데서도 보면 뭐 컴퓨터 따로 없이 그냥 바로 AR 기술로 증강현실로 컴퓨터를 확 펼쳐놓고 거기서 이렇게 막 손으로도 하고 네,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이 AI, VR 시장이 도래할 건데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하니까 네, 기분이 좋습니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투자, 여행 가구, 옷 살 돈으로 적금을 든다라고 돼 있는데요. KB금융에서 2022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행 쇼핑 즐기는 화려한 싱글 2년 전보다 소비를 13.4%포인트 줄이고요. 저축을 9.8%포인트 늘리면서 짠테크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가입 필수 인식도 늘어나고 있고 N잡러 절반이고 생활고 때문이 아닌데 시간이 남아서 부업, 비상금 목적, 상위 10% 고소득자, 리치 싱글, 일반 1인 가구보다 이 리치 싱글은 주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1인 가구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한 35% 넘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날 건데 제가 신문을 볼 때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는 35세 김모 씨는 서울 사당동 85제곱미터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월급이 600만 원은 웃돌지만 와 월급 많이 받으시네요. 35세인데 웃돌지만 절반에 가까운 300만 원은 적금과 펀드 등에 넣는다. 주말엔 자전거로 배달 라이더 일도 한다. 와 월급을 600만 원을 받는데 배달 라이더도 하시네요. 김 씨는 독신주의는 아니지만 지금 생활이 불편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든다. 혼자 살수록 미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최근에는 치료비 지출액을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도 가입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이른바 욜로
인생은 한 번뿐. 욜로족으로서 고가 상품이나 여행에 돈을 지출할 것이란 선입견과 달리 저축을 늘리고 보험 가입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명 중 4명은 배달 라이드 등 부업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5세에서 59세 1인 가구 2,200명을 조사를 했었는데 지난해 1인 가구가 7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 33.4%를 차지했는데요.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4인 이상 가구의 1.8배. 4인 이상 가구는 저희 집도 이제 4인 가구니까요. 4인 가구가 400만 가구고 1인 가구가 720만 가구나 된답니다. 허리띠 조여맨 1인 가구 라고 하면서 1인 가구의 월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44.1%에 달했다. 2년 전보다 그때는 34.3%였는데 9.8% 높아졌고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에서 오히려 13.4%포인트 2년 전에 57.6이었는데 지금은 44.2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탓에 월소득 중 빚을 갚는 대출 상환 비중은 8.2에서 11.7%로 높아졌고요. 보험가입 비율이 88.7%로 2년 전에 75.3%보다도 높아졌고요. 1인 가구의 42%는 부업을 하는 N잡러라고 합니다. 부업을 하는 이유가 여윳돈이나 비상금 마련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적 여유와 생활비가 부족해서 라고도 19.4%, 14.1% 답변을 했습니다. 생활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1인 가구는 원룸이라는 공식도 연말이 됐는데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2년 전에는 연립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보다 훨씬 많았는데 주택 규모도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비중이 2년 전에는 14%였는데 지금 17.1%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600만 원이나 월급 받는 고소득 우리 한 35세 전후 이런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캥거루죽 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미안하니까 나와서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네요. 혼자 사는 이유로는 비자발적 요인이 자발적 요인보다 많았는데 비자발적 요인은 학교나 직장 때문이라고 얘기한 게 39%, 배우자를 만나지 못함은 2.1%밖에 안 되네요. 자발적 요인은 혼자가 편해서 45.6%, 독립을 원해서 15.8%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가구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30에서 49세 1인 가구를 리치 싱글로 분류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연소득 기준으로 30에서 34세는 5천만 원, 35에서 39세는 6,500만 원, 이런 식의 이제 싱글 45에서 49세는 7,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치 싱글을 분류를 했는데 리치 싱글은 일반 1인 가구보다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해둔 재무 목표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47.9%로 일반 1인 가구 28.8%보다 1.7배나 많았고요. 예적금 외에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비율도 37.4%로 일반 1인 가구 25%보다도 훨씬 높았네요. 월 저축액도 204만 원으로 82만 원 평균치에 비해서 2.5배 높았고요.
리치 싱글의 절반 이상 52.4%가 5천만 원에서 3억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0.5%로 일반 1인 가구 41%보다는 많았고요. 리치 싱글 중에서도 남성의 결혼 선호도가 62.6%이고 여성은 29.8%밖에 안 되네요. 아하, 여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나게 되네요. 리치 싱글들이 생각하는 노후 대비 자금은 한 12억에서 15억 정도라고 얘기했고요. 일반 1인 가구는 7억에서 9억 정도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치 싱글과 일반 1인 가구 모두 필요 자금의 절반 이상이 준비된 비율은 20%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할 때는 서학개미 양도세 인하를 검토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국내 투자자 대금융자산 비중에 보시면 지금 주식이 7,423억 달러, 파생 상품도 있고 외환 보유액이 4,383억 달러, 직접 투자가 5,858억 달러, 총 2조 1,235억 달러, 네, 이렇게 대금융자산이 있는데 현행 세율이 지금 22%로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이걸 완화해 주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원화로 환전할 때 차익의 매기는 양도소득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 고심하고 계시네요.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후 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해당 양도 차익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거기다가 이제 주민세 10% 더 곱해주면 22%를 하고 기본 공제 250만 원은 이제 공제해주는 그런 식이죠. 우리 국민이 해외 투자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제 환율 때문에 이런 고육지책을 하는 건데요. 양도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이제 거론이 됐고요. 다만 이 같은 혜택은 해외 주식을 양도한 뒤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시행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그때 IMF 때 당시에는 99년도에 98년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보통 금융실명제가 김영성 정부 때 실명제가 94년인가 뭐 했었기 때문에 은행에 이제 대규모 달러를 들고 가면 그 돈에 대한 이제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98년 IMF 때 당시에 달러를 갖고 은행에 뭐 100만 불이 됐든 뭐 1000만 불이 됐든 그 출처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갖고 오세요. 했더니 실제로 어떤 분이 007 가방 같은데 달러를 잔뜩 들고 은행 가서 환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예,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지금 환율을 낮추는데 이런 정책을 지금 환율이 또 1433.8로 소폭 오르고 있네요. 예. 그걸 원하신다면 아마 이런 조치를 하면 지금 만약에 이런 조치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미국의 고배당 주식이 있잖아요. 미국의 주식들도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많이 빠진 주식을 팔기는 그렇고 예, 그런 예금을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그죠? 그냥 팔아 가지고 지금 1,430원이니까 예, 100만 불 파면 14억 3천이고 10만 불 파면 1억 4천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주식을 판다면 저는 미국의 고배당 주식들이 그나마 이제 주가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었으니까 고배당 주식을 팔아서 예, 원화로 환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기사는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기사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여미남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의 리만 사태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메신박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